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여야 이재명, 윤석열 후보 각 진영에서 지금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 이슈들을 몇 가지 좀 선정해 봤습니다. 손실 보상, 이 규모 그리고 시기를 놓고서요. 여야의 견해차가 불거지고 있고 이 추경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시기는 언제쯤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견해차도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사안 얘기를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윤석열 후보의 뉘앙스도 좀 다른 것 같고 이재명 후보 측과는 또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윤석열 후보 측이 정리가 안 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이거 처음에 50조라는 지원책을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을 때 이제 김종인 박사로부터 제가 보기엔 귀뜸을 들은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김종인 박사가 등장하면서 나는 좀 다르게 할 것이다 보여줘야 되니까 50조에다 50조를 더 얹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사실은 지난 총선 때부터 100조의 말씀을 하셨었어요. 네. 그런 속에서 일관성이 있는 것인데 문제는 국민의힘은 하나도 설득이 되지 않았는데 100조 얘기가 나오니까 지난 총선부터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취했던 스탠스는 뭡니까? 확장 재정 안 된다. 나라비 늘리면 안 된다. 그렇게 목 놓아 외쳤는데 갑자기 후보가 이 전체 예산의 한 10% 정도 되는 돈을 쓰자고 하니까 갑자기 입장을 돌려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좋다. 100조 다 받겠다. 논의를 하자고 하니까 실제로 논의할 수가 없고 그러고 당내에는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으니 우린 모르겠고 당신들이 정부랑 먼저 이야기해보라고 발을 뺀 것으로 봐서는 너무 지금 설익은 안을 내놓으신 게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러니까 50조든 100조든 이런 공약을 내는 것 자체가 문제죠. 그러니까 선거에 임박하니까 그냥 급한 김에 선심성 공약을 이제 마구 양진영에서 그냥 서로 쏟아내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건데 뭐 언제나 선거 때면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흔한 광경이긴 해요. 예. 하지만 과거하고 지금 이런 선심성 공약을 대하는 국민들의 어떤 태도가 좀 바뀌었다라는 걸 좀 잘 인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 같았으면 뭐 그냥 그것도 괜찮은가 보다라고 해서 긍정적인 여론이 꽤 있었다 그러면 최근에는 다분히 좀 포퓰리즘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그렇게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저는 보이지는 않거든요. 예. 자, 그렇다 그러면 이 공약을 더군다나 이렇게 거액이 들어가는 이런 공약을 내걸 때는 사전에 철저하게 사전 검증을 자체적으로 해보고 좀 내놔라.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뭐 저는 100조 뭐 단정적으로 얘기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뭐 지금 가지고 되겠느냐 50조 가지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100조로 늘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하지만 어찌 됐건 그 국민들로서는 일단 수치가 먼저 눈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다분히 의식해서 또 100조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보기엔 일부러 쓰신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좀 굉장히 구태의연한 방식이다. 좀 그래서 저는 이거 뭐 아예 국회에서 논의도 제대로 안 될 것 같긴 한데 지금으로 봐서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공약, 유사한 공약이 앞으로도 나와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네, 여야 모두 선거성 공약을 좀 자제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셨고, 그리고 또 지난주에 유한기 본부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대장동 특검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는데 여야 모두 특검 하자라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양당 모두 막상 특검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잃는 게 더 많을 것이다라는 어떤 판단에서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계속해서 시간을 끌까요?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이건 저는 사실 좀 어이가 없는 게 어쨌건 양당의 후보들이 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서로 다 받겠다. 하여튼 조건도 다 좋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그리고 국회는 상설특검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법이 있으니까 그냥 태우기만 하면 됩니다. 시작합시다라고 하면 합의만 하면 되는데 이 상설특검법이라는 것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같이 합의해서 만든 법이 어느 쪽이 날치기 한 게 아닌데 이 법으로는 안 되겠다고 갑자기 국민의힘이 나오면서 이 법 말고 다른 법으로 하겠다. 결국 추천의 요체가 누구이냐로 좁혀지는 겁니다. 예. 즉 이번 특검을 여야 간의 협상으로 하지 말고 갑자기 생뚱맞게 변협에 맡기자라고 말하면서 논점을 틀어버려서 아예 논의 구조를 막았다는 점에서 상설특검법 있는 법을 가지고 양당 후보가 결정한 수사 범위를 정해서 가는 것 이걸 국민의힘이 좀 받아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에 책임이 좀 더 많은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첫 출발은
대장동 특검으로부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는 그 어느 쪽이든 할 생각이 별로 없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할 생각이 없다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특검을 정말로 받을 생각이었다면 처음에 받았어야죠. 처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게 국민의힘 게이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특검은 또 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모순된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책임으로부터 일단 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정말로 특검할 진정성이 있었다면 그때 특검하겠다라고 받았어야 이게 정상이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 자, 그 이후에 상당히 시간이 지난 흐른 상태에서 지금 와서 이 특검 하자라는 주장을 좀 하는 것은 네. 결국 하지 말자는 얘기나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대선 임박해가지고 특검 뭐 어찌됐건 특검이 진행되게 되면 뭐 이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 할 건지 이런 것들은 다 여야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게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차피. 네. 그래서 신속하게 진행되기 어렵고 또 설령 신속하게 진행한다 한들 특검법 뭐 해서 뭐 특별법 형태로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뭐 이제 범위를 한정해서 이제 특검이 진행되더라도 특검이 또 만들어지는 과정도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봤잖아요. 길게는 뭐 한 달 정도씩도 이렇게 걸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수사 뭐 좀 하려고 좀 뭐 수사가 본격화할 즈음 되면 대선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양쪽에서 저는 이 주장 다 할 필요도 없고 국민들도 이게 더 이상 믿지 않는다. 그 점을 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지난해 우리 사회를 정말 충격으로 몰고 간 N번방 사건, N번방 방지법이 국회 문턱에서 지금 통과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두고도 대선 후보들 간의 양 진영 간의 견해차가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자유와 권리의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통과를 시켜야 된다는 게 이재명 후보의 입장이라면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과도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전혀 결이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논란의 여지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여긴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윤석열 후보께서는 검찰 출신이신데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동영상 아닙니까? 사진이죠. 예. 성착취물이라고 하는 즉 상대방이 동의를 구하지 않거나 억지로 촬영한 영상 중에서 국가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 파일을 돌리지 말아주세요라고 등록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을 사진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태그라고 해서 숫자를 파일끼리 비교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천 숫자가 걸리는 파일은 이 세상에 존재해서 안 되는 파일이 다닌 거기 때문에 그것이 카카오톡이든 아니면 뭐 어디 카페든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갔으면 이거를 삭제하는 게 법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이건 이제 올해 법이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법과 네. 관련돼서 통과가 됐는데 윤석열 후보가 이걸 지금 검열이라고 들고 나와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국민들이 보실 때는 권력기관이 개개인의 카카오톡에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막 들여다보면서 이건 통과, 이건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호도를 하고 있는데 이건 검열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즉 이미 피해자가 존재하는 파일에 대해서 국가에 신고가 된 파일을 숫자로만 비교하는 행위. 예. 이거를 검열로 볼 것이냐. 저는 굉장히 무리하다. 마치 대화 내용을 보는 것처럼 말하지만 대화 내용 보지 않는다. 오로지 데이터의 태그만 비교하는 행위를 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지금 잘못된 논점을 잡았다고 생각해서요. 이거는 정말 특히나 아무리 2030 남성표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2030 남성들이 이런 걸 좋아할 리도 만무하고요. 아니 성창취물 영상을 돌리는 행위를 대한민국에 찬성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 무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안을 침소봉대하고 있다라는 입장이신데 이종호 평론가께서는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근데 이게 이제 국민의힘에서 먼저 문제가 제기된 게 아니고 국민들 사이에서 먼저 문제가 제기돼 가지고 지금 예. 국민의힘 쪽에서 이걸 지금 이제 이슈화를 한 그런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N번방 관련해서 워낙 논란이 많으니까 그 방지법 그래서 법을 굉장히 처벌을 강화하는 또 사전 이제 어떤 검열이랄까 사전 또 어떤 뭐 그 자율 검증이랄까 좋게 얘기하면 예. 그런 거를 강화하는 쪽으로 이제 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이제 시행에 들어가다 보니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카카오톡이나 뭐 기타 이런 SNS에다가 동영상을 올리려 그러면 그 해당 그 사이트에서 잠깐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런 메시지가 뜨는 거죠 지금 상황이. 네. 그러니까 나는 그냥 가족 사진 찍어서 동영상 올리려고 할 뿐인데 뭐 그런 그 N번방 이슈 됐던 그런 성착취 동영상이나 그런 게 아니고 뭐 집에 뭐 고양이 사진도 찍어서 올리고 이런 건데도 이런 메시지가 뜨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죠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 이건 뭐 이런 것까지 내가 올리려고 하는 이 사소한 이런 것까지 왜 뭐 마치 검열하는 듯한 그런 네.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조금 좀 그 입법적으로 재개정이 좀 필요한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 같은 경우에 뭐 누군가가 뭐 이제 그 동영상을 올리려고 하면 뭐 그런 걸 미리 이제 검증을 좀 받습니다. 그거는 어떤 그 어느 정도 상업적 목적도 상당히 좀 가미가 된 상태에서 그런 영상을 올리기 때문에 예. 그건 그럴 수 있는데 그냥 일반 동영상을 올리는 것과 관련해서까지 이런 포털이나 이런 SNS 관련 업체에서 뭐 이런 그 뭐 좋게 얘기하면 이제 자율 규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진행이 되고 메시지가 뜨고 하니까 일반 국민들로서는 상당히 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 제가 보기엔 그런 불편함은 좀 줄여주는 어떤 조치는 분명히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난 주말에도 그렇고요. 아직까지도 그 일정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대구 경북 지역을 민생을 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했던 얘기들이 이 정치권의 또 다른 이 설화가 되고 거기에 대한 또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그 그래픽 좀 보면서 저 발언에 대해서 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이재명 후보가 했다. 그런데 내용이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게 진영 간의 얘기들이 계속 뒤따르고 있습니다. 적절했는지 그렇지 않는지 김성회 평론가께서 김성회 소장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일단 이재명 후보가 어쨌거나 TK 공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윤석열 후보가 호남 공략을 맹렬하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서로의 본진을 노리고 지금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네.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이제 폄훼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런 전제를 깔고 봐야 되는 게 하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전두환 씨의 경우와 다른 경우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다를 수 있고 다른 네.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민주 진영 내에서 전두환 씨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뭐 남들은 몰라서 안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TK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진영 내에 있는 분들의 상황이나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했을 때는 예. 조금 좀 과한 발언이지 않으셨나 싶고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우리가 대구 경북 지역의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네. 그거 외에는 사실 이재명 후보가 지금 취하고 있는 중도를 향한 전략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진영 때문에 서로에게 있어서 전혀 칭찬하지 않았던 것을 칭찬하는 문화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을 하겠지만 전두환 씨 발언은 굳이 하지 않으셔야 되는 말씀이 아니었나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좀 거침없이 우클릭을 한다. 뭐 물론 뭐 외연 확장을 위한 것이 노림수라면 노림수겠지만 그런 지적들도 있는데요. 이제 누가 봐도 좌클릭을 여태까지 해오신 분이고 이 민주당 내에서 뭐 성남시와 경기도에 있어서도 굉장히 뭐 좌파라고까지 할 것은 없지만 민주당스러운 정책을 쭉 펴오신 분이기 때문에 네. 제가 우측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라는 어필을 하는 것은 되게 뭐 온당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계속 이쪽만 하겠다, 이쪽 진영 얘기만 듣겠다라고 할 필요 없고 누가 봐도 진영에 가까우신 분인 만큼 오히려 내가 여기까지 생각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고 보여주는 모습 자체는 전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재명 후보의 이렇게 보수 표심을 공략하는 전략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뭐 좀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니까 당연히 이제 근데 지금 서로 지금 양쪽 다 똑같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이른바 서진 정책, 네. 그래서 호남 공략 이제 그 전략을 쓰는 거고 지금 뭐 민주당 쪽에서 특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심하고 지금 동진 정책을 좀 펼치는 거죠.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러다 보니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자기 이제 그 모순이 이제 발생하는 이제 이런 상황인 건데요. 그러니까 이 대선 때 되면 후보자들이 자주 이럽니다. 그러니까 뭐 그때 말이 달라지죠. 예. 자기가 어느 장소에 가서 뭐 어떤 유권자들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이 듣기 좋아하는 좋게끔 이렇게 포장을 해서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이것도 너무 과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이재명 후보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뭐 공에 대해서 언급한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조금 좀 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특히 보수 진영에서도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그 공과 논란이 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사실은 지난번에 뭐 그래서
그 참배를 가느냐 마느냐 이 문제를 놓고도 상당히 그 국민의힘 내에서도 논란도 있었던 거고 윤석열 후보도 결국은 뭐 조문을 안 가고 이제 그랬던 그런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를 고려한다면 뭐 이제 욕심은 나겠으나 너무 과도하게 저렇게 나가는 것은 예.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뭐 본인이 진심으로 그렇게 느껴서 그렇다라고 하면 얘기가 다른데 예. 이게 누가 보더라도 본인 진심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상관없이 그냥 표심을 의식해서 이렇게 하는 얘기는 별로 진정성을 인정받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쪽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는데도 큰 보탬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요. 관련 내용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낸 아이디어는 이걸 완화시켜주면 안 된다. 그러면 또 정권 교체 기다리면서 또 버틸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 1년 정도로 이제 한시적으로만 유예를 하는데 6개월 안에 처분을 완료하면 중과 부분을 완전히 면제해 주죠. 9개월 안에 처분을 완료하면 절반만 그 면제를 해주자. 12개월 안에 완전히 처분을 완결하면 4분의 1만 해주고 다시 1년이 지나면 원래대로 원래 예정된 대로 중과를 유지하자.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제가 당과 협의 중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정부의 입장과 전면 배치가 된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즉각적으로 검토는 없다 이렇게 선을 그은 상태인데 이 후보의 어떻게 보면 부동산 민심을 향한 이런 차별화 정책으로 인해 당정 갈등이 다시금 이제 불거지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이재명 후보가 이제 스타일로 보면 토론형 인간입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현재도 이재명 후보가 들어있는 민주당 내 전략가들 소위 말해 단톡방이라고 하죠. 한 70몇 명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재명 후보도 71분의 1로 서로 의견들을 주고받으면서 토론을 매일 하고 있거든요. 이번 문제도 본인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냈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대통령 후보님께서 내신 아이디어인데 우리가 어떻게 거절하겠느냐라고 일사천리로 진행했지만 얼마 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했을 때 박원주 정책위 의장이 가서 설명해서 안 되겠습니다 했더니 네. 안 되나요? 하고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이번 안도 이런 정도 논의를 하는 것이 옛날의 형태로 봤을 때 모양새를 다 갖춘 다음에 후보님 말씀하셔야지라고 하겠지만 지금은 스타일이 바뀐 것이고 즉자적으로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고 아니면 접고 이것을 누가 봤을 때는 이제 자꾸 말을 바꾼다라고 하지만 저는 이제 정책을 좀 이렇게 가벼워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재명 후보가 내안을 고집한다 이렇게 된 문제가 되지만 아이디어를 던져보는 것 정도는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일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스타일이 바뀐 것이다. 유연함의 일부이다라는 평가신데요. 뭐 이제 최근에 이제 우양우 행보하고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죠. 정책적으로도 어찌됐건 문재인 정부하고 차별화도 좀 하면서 좀 중도 보수 표심을 향해서 지금 계속 이제 가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 아이디어 차원의 얘기를 후보자가 이렇게 불쑥불쑥 내놓으시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아이디어라 하더라도 상당히 좀 그 완성도가 높은 아이디어를 내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본인이 또 대통령이 되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되기 전이라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얘기 역시 이게 실현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 지난번에 음식점 총량제 얘기하셨다 바로 접으셨는데 그런 정도로 이 완성도가 너무 떨어지는 얘기를 자꾸 하셔요. 새시대준비위원회 이번에 좀 그 선대위의 여러 기구들 중에서 눈길이 좀 가는 기구입니다. 어제 이제 출범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이번 대선에서 좀 작용을 하게 될지 어떤 기능을 하게 될지 관심도 가고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 우려감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김성애 소장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좀 독하게 말씀드리면 7080 선대위에서 새시대 비전 준비위원회까지도 새시대 준비위원회까지도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김한길 의원이 맡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다시 선대위로 복귀하신 윤희숙 의원 같은 분이 새시대 준비위원회를 맡아서 앞으로의 시대는 이렇게 끌고 가겠다. 40대는 이렇게 생각한다. 30대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내용을 보니까 보수도 진보도 아니고 중도 합리적 진보를 다 포함해서 가는 것을 하는데 이것을 김한길 대표가 맡으시는 게 무슨 역할인지 일단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선대위라는 것이 총괄 선대위원장의 관할하에 전체적으로 하나의
단일한 그림을 만들어야 하는데 예. 일단 선대위 발대식에도 참여를 하지 않으시고 조직 자체도 외곽에 있겠다는 것, 이것이 지금 당 선대위랑 어떻게 돌아가겠다는 그림인 것인지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뭔가 큰 그림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지금으로서는 판단이 참 어렵네요. 예. 새시대준비위원회가 사실상 선대위와 역할의 차별성이 크지 않다. 어떻게 보면 중도 확장이라든지 정책 발굴 측면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이끄는 이 선대위와 큰 차별화가 없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글쎄요, 잘 어우러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보기엔 역할이 이 위원회 같은 게 굉장히 분명하다라고 좀 봅니다. 오히려. 근데 이제 간판이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혼선을 많이 빚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은 제가 보기엔 이건 호남 공약 위원회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민주당이 특히 이재명 후보가 최근 들어서 뭐 동진 정책, 영남 공약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국민의힘도 서진 정책, 그러니까 호남 공약을 지금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고 실제로 최근에 뭐 일부 호남 쪽에 이제 인사들이 국민의힘 쪽에 합류하는 이제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걸 좀 더 가열차게 진행하겠다 그런 의지로 일단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하고 그 실제 활동 내용이 좀 차이가 있다 보니 약간 좀 혼선을 지금 유발하는 게 아닌가 오히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이제 공개 등판 시점 그리고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망들이 계속 나오곤 있습니다만 또 그 과정에서 또 추미애 전 장관이 이제 SNS에 여러 글과 사진을 올리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이런 부분들이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김성애 소장의 SNS 아닙니까? 예, 제 글에다가 와서 이제 그 회초리 사진 소위 말하는 예, 합성 사진 올리셔서 사실 그냥 지지자들끼리 좀 이제 웃자고 올린 사진이 보도가 되면서 좀 너무 예. 커져서 저도 부담스러운데요. 여튼 뭐 그것은 그것이고 특히 김건희 씨의 재산 형성 과정은 윤석열 후보가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결혼해서 재산이 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은 필요한데 개인적인 검증은 글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어떻게?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뭐 이제 이게 앞으로 좀 우리가 좀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배우자는 그냥 놔두자. 전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배우자 경우에 나는 그냥 하던 일 계속 하겠다 이런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른바 관사에도 안 들어가고 자기는 따로 그냥 밖에서 활동하고 이제 이러신 분도 있는데 이제 우리도 좀 그럴 단계가 좀 된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이 영부인이라 그러면 너무 또 이 고정된 이미지도 좀 상당히 좀 있는 것 같고 예. 그거에도 좀 이제 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오고 말고의 문제는 저는 아니다라고 보고 다만 이제 그 후보자의 배우자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 부분을 확실하게 검증을 해야죠. 그래서 김건희 씨 또 뭐 장모 관련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법적 공방도 좀 있기도 한데 예. 또 뭐 그런 재판도 진행 중이기도 하고 예. 이와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좀 밝히는 이런 과정들은 물론 진행이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정치연구소 싱크와이의 김성회 소장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